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되찾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저의 곁을 3개월 만에 떠나게 되었지만 저는 아직도 남편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남편은 20살이 되고 만난 첫 남자친구였습니다. 남자친구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처음 보는 날부터 딱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남편 역시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적극적으로 저에게 대시를 하더라고요. 서로 마음이 통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저희는 10년 동안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20살에 만났을 때부터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아는 친구들도 별로 없었고 대학에서 만난 지인들이 전부더라고요. 처음에는 가족이 없나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얘기를 해보니 다른 지역에 가족들이 살고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주말이나 명절이 되어도 남자친구는 가족들을 따로 만나지 않았고 연락도 많이 오지 않았어요. 가끔 남자친구의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오는 듯 했지만 남자친구는 가족들과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며 얘기를 했습니다. 진수야, 이번에 명절에는 뭐 할 거야? 이번에는 집에 내려갈 거야? 아니, 이번에도 그냥 아르바이트나 하려고. 가봤자 뭐,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가도 스트레스만 받고 그러지 뭐. 수진아, 너는 이번에 명절 보내고 언제 올 거야? 너 올라오면 만나자. 나도 명절 당일에만 집에 있고 저녁부터는 나올 수 있어.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래. 혹시 내가 가족들 안 만난다고 해서 좀 신경 쓰여? 아니, 신경 쓰이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만난 지 꽤 됐는데도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언젠가는 우리 가족 얘기해 줄게. 알았지? 남자친구는 가족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다만 매번 가족 얘기를 피하는 것을 보고는 별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니구나 생각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본인의 가족을 만나는 대신 제 가족들과는 누구보다 친하게 지냈습니다. 제가 없는 날에도 저희 집에 와서 밥도 먹고 가면서 정말 친아들처럼 지냈어요. 저희 엄마 아빠도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남자친구를 친아들처럼 대해주셨죠. 그렇게 저희는 10년 동안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10년의 연애를 끌기보다는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렇지만 본인의 상황이 바로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 보지는 않았죠. 그래서 군대를 다녀오고 졸업을 하고 나서는 빨리 성공을 하기 위해서 무척이나 노력을 했어요. 곁에서 보던 저는 조금 여유롭게 시간을 두길 바랬지만 남자친구는 얼른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습니다. 진수야, 나는 더 기다릴 수 있어. 나도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지금 당장 결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 나는 늘 항상 네 곁에 있을 거야. 수진아, 나는 너 믿어. 어떤 일이 있어도 내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렇지만 내 마음이 조급해서 안 되겠어. 어떻게든 성공해서 빨리 우리 둘이 가정을 꾸리고 싶어. 그래서 너랑 나 닮은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그렇지만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너무 걱정돼. 조금 쉬엄쉬엄 일해도 괜찮지 않을까? 알았어. 그래도 내 마음은 얼른 너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뿐이야. 남자친구는 저와의 결혼을 목표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 덕에 승진도 남들보다 빠르게 했고 월급도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저를 너무나 귀하게 대해주었고 넘치는 사랑을 주었죠. 사실 남자친구만 본다면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라 생각하기 쉬웠어요. 그렇지만 남자친구는 마음속으로 깊은 아픔이 있는 친구였죠. 10년의 연애를 하면서 저는 남자친구의 아버지를 단 한 번 봤을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잠시 남자친구의 집에 아버님이 오시게 되면서 스치듯 인사를 한 것 뿐이었어요. 단순히 사이가 좋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남자친구의 사정을 알고 나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다 싶더라고요. 아버님은 저희가 결혼을 하기 전에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장례식 날 저는 처음으로 남자친구의 엄마와 누나를 보게 되었어요. 엄마, 누나, 여기 나랑 만나고 있는 수진이야. 그렇구나. 반갑다. 내가 오늘은 정신이 없어서 밥 먹고 가렴. 안녕? 나 진수 누나야.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다음에 보자. 괜찮아. 엄마랑 누나는 별 관심 없어. 고마워. 여기까지 와줘서. 괜찮아? 많이 놀랬겠다. 밥은 먹었어? 괜찮아.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어. 며칠 전에 나한테 집 명의 받으라면서 하셨는데 이거 예상하셨는가 봐. 무슨 집 명의? 지금 어머님 사시는 곳? 갑자기 나한테 집 명의 받으라고 하더라고. 그것 때문에 엄마랑 누나가 난리야. 장례 끝나고 명의 바꾸라고. 남자친구는 장례식 날 별말은 하지 않았어요. 다만 장례를 치르기 전에 아버님께서 갑자기 본가 집 명의를 남자친구 명의로 바꾸겠다며 이야기를 하시고 바꾸게 되었는데 그 며칠 후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게 되었거든요. 남자친구는 뭔가 아버지가 예상을 하신 것 같다며 매우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때는 남자친구의 곁을 지켜주면서 함께 슬퍼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남자친구 아버님의 장례식에 참석을 하셔서 같이 슬퍼하셨죠. 그렇게 큰 슬픔까지 함께 하면서 저는 앞으로 평생 이 친구와 함께 해야 되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면서 연애를 하던 끝에 10년의 연애를 마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시댁을 갔을 때 시모와 시누이는 사실상 우리의 결혼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딱히 반대를 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반기는 것도 아니었죠. 그래, 진수랑 결혼하겠다고? 뭐 10년 연애했으면 결혼할 만도 하겠네. 어디서 하려고? 식장은 어차피 지역이 달라서 어디로 할지는 아직 안 정했는데 진수랑 저랑 직장이 있는 지역이 같은 지역이라 그쪽으로 하는 건 어떨까 생각하고 있어요. 어머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 너네 맘대로 해. 어차피 초대할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봤자 나랑 얘 누나밖에 더 가겠니? 그럼 예단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하시면 좋으실까요? 그런 것도 필요 없어. 그냥 날 잡고 말만 해줘. 참석할게. 결혼 날짜를 잡은 이후에도 간섭이란 것도 없었고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는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도 저희에게 크게 관심이 없었답니다. 심지어 명절에 연락을 해도 시큰둥하고 각자 보내자는 말만 들었을 뿐이었어요. 어머님, 이번에 명절에 전날에 가볼까 생각을 하는데요. 전날에? 왜? 우리 명절 음식 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찾아올 필요 없어.
진수가 무슨 말 안 하니? 아니요. 별말은 안 하는데 무슨 일 있나요? 아니다. 진수가 별말 안 했으면 됐다. 이번 명절은 그냥 각자 보내자꾸나. 아버지도 안 계시고 나도 그냥 혼자서 보내려고. 처음에는 시모의 이런 태도에 의아함이 컸어요. 남편에게 얘기를 해보아도 그냥 원래 그런 성격이라는 말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결혼을 하고 나서 시댁과 너무 자주 만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둥, 간섭을 너무 해서 트러블이 있다는 둥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지만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전 생활과 다른 점이 하나도 없었죠. 어떤 사람들은 복받은 일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지만 저는 이게 복이라기보다는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시모와 신우는 같이 한 집에 살고 있었지만 남편은 20살 이후로 쭉 독립을 해서 살아갔기 때문이죠. 시모는 남편의 생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자취를 하면서도 엄마의 반찬이나 흔적을 한 번도 보지 못했죠. 특히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시모의 관심이 더더욱 없어졌던 것 같아요. 여보, 이번 주말에 본가에 한번 갔다 올까? 당신도 내려간 지 오래되지 않았어? 왜? 엄마가 오라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너무 안 뵌 지 오래된 것 같아서. 아니야.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어. 엄마도 그런 거 싫어하고 나도 주말에는 좀 쉬고 싶어. 그래도 안 가면 좀 서운해 하시지 않을까? 수진아, 우리 집은 신경 안 써도 돼. 우리는 그냥 각자 생활을 할 뿐이야. 지대가 없다고 생각해도 괜찮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친하게 지낼 필요도 없어. 남편의 말에 약간의 의아함이 들었지만 아무리 캐물어봐도 자세한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다만 어린 시절 엄마가 자신에게 냉정하게 굴었다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릴 때부터 시누이와 차별을 당했다고 말을 했어요. 당신 왜 어머님이랑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 엄마는 나보다 누나를 더 좋아했어. 누나가 똑똑하고 혼자서도 이것저것 잘했거든. 거기다가 살갑고. 근데 나는 무뚝뚝하고 공부도 잘하지 못했으니까 아마 엄마도 나보다 누나가 좋았겠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엄마인데. 우리 엄마도 나 공부 못하고 말 안 들어도 내 딸 그러는데? 그러게. 우리 엄마는 왜 그랬을까 모르겠어. 그냥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엄마랑 점점 멀어진 것 같아. 그러니 앞으로도 엄마랑 크게 친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 알겠지? 남편은 어릴 적부터 시누이와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마음의 문을 닫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릴 적에는 시모도 자신에게 관심을 두었지만 점점 자신이 거리를 두기 시작하니 시모도 자신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누구보다 가정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제 일이 끝나면 매번 저를 데리러 오고 쉬는 날이면 평소 가고 싶었던 카페나 맛집을 데리고 가주기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빨리 아이를 갖길 원했지만 제가 일에 집중하고 싶다고 하니 저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조심스럽게 대했던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저를 아껴주고 소중하게 여겨주었던 남편은 결혼 3개월 만에 고속도로 사중추돌 사고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한순간에 잃고 말았죠. 연애는 10년 했지만 정작 내 사람이 되었던 남편은 3개월 만에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갑자기 떠난 남편으로 인해서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큰 슬픔에 빠졌고 장례 역시 어떻게 치러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슬픔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던 저보다 더 슬퍼할 사람이 시무와 시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상하게 남편의 장례식 날 시무와 시누이는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슬픔을 꾹 참고 시무에게 말을 걸어 보았지만 뭔가 남 이야기를 하는 듯 싶었습니다. 어머님, 어떡해요? 진수 불쌍해서 어떡해요? 그만 울어라. 이미 떠난 걸 어떻게 하겠니? 사고라고 하잖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렇지만 아직 너무 젊고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게 말이다. 잘 살았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잖니. 그러니 그만 울어라. 오시는 분들 네 눈치 보겠어. 네? 어머님, 슬픈 걸 어떻게 참아요? 원래 장례는 슬픈 것도 참고 견디면서 치르는 거다. 네가 운다고 해서 죽은 애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좀 냉정하게 침착하게 정신 차려라. 그래 옳게. 그렇게 운다고 진수가 돌아오겠어? 일단 장례 치르고 정리할 건 빨리 정리하는 게 낫지. 운다고 흐지부지하면 더 정리 안 되고 더 힘들어. 알겠지? 처음에는 장례식장에서도 크게 목 놓아 울지 않는 시모와 시누이를 보면서 시부를 보냈던 일이 있어서 그런지 침착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를 달래면서 얘기를 해 주셨죠. 그렇지만 남편을 하루아침에 잃은 저로서는 바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하루는 목 놓아 울다, 하루는 정신을 놓았다가 그렇게 하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가 끝이 나고 나서는 저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냉정하게 생각을 하더라도 자신의 아들이 동생이 죽었는데 저렇게 냉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모와 시누이는 장례가 끝이 남과 동시에 서류를 정리하자며 얘기를 했어요. 진수 장례 끝나면 우리 정리해야 할 서류들 빨리 정리하자. 지금 안 하면 흐지부지 계속 이어지게 되고 슬픈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어떤 정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그렇고 아버지 유산으로 받았던 부동산도 아직 진수 명의로 있을 거고 이런저런 것들 다 정리를 해야 너도 마음 편하지 않겠니? 아, 지금 바로 해야 하나요? 장례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아니다. 시간이 흐르면 너랑 나랑 더 서먹해지지. 지금 바로 정리를 하자고. 그래 옳게. 옳게 사실 아직 30대고 젊은데 시댁 식구들이랑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것도 불편하잖아. 이렇게 정리할 때 바로바로 정리를 해야 나중에 불편하지 않고 문제도 안 생기지. 시모와 시누이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저에게 얼른 정리를 하자며 재촉을 했습니다. 그때는 시모, 시누이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시댁 식구들이랑 계속 연을 이어나가는 게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시모와 시누이가 저를 생각해서 배려를 해주는 것이라 생각을 했었죠. 힘든 와중에 저는 남편이 가지고 있던 재산 내역을 확인하고 정리를 하기 위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재산 내역을 살펴보니 시모와 시누이가 살고 있던 집은 아직 남편의 명의였고 아버님이 남겨주신 부동산도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결혼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시모에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시댁에 방문을 하자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잠시 외출을 했나 싶어 식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던 중 서류들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저는 서류를 줍기 위해 식탁 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모와 시누이가 밖에서 들어와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 언제 온다니? 이제 올 때 되지 않았어? 그러게. 이제 저제 온다고 하는데 언제 올지를 모르겠네. 어쨌든 모르는 거 맞겠지? 맞아. 아예 모르는 것 같더라고. 에휴, 마음 같아서는 화장을 하는 게 맞았는데 얘가 화장을 그렇게 반대할 줄이야 몰랐네. 그러게 말이야. 혹시 나중에 문제되는 건 아니겠지? 그럴 일 없어. 솔직히 나중에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 그때 너랑 나랑 진수밖에 더 있었니? 거기다가 진수는 사고사로 이미 종결됐는데 뭐 어쩔 거야. 그냥 우리만 조용히 있으면 돼. 정말 괜찮을까, 엄마? 나 좀 걱정돼. 다 내가 책임져. 경찰에서도 모르는 걸 걔가 어떻게 알아? 일단 서류만 얼른 정리하고 우리도 다른 곳으로 가자. 시누이와 시모는 당시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대화하는 내용을 보니 사고에 대해서 미심적인 부분이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테이블 밑에서 시모와 시누이의 얘기를 듣고 난 후에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바로 지금 일어나 시모와 시누이에게 따지느냐 아니면 좀 더 알아보느냐 고민을 하던 끝에 결국 저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다음을 준비하기로 했죠. 남편의 경우 친인척도 없는 상황이었고 대학도 타지로 오게 되면서 어릴 적 친구들과 다 떨어져 지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알고 있던 지인들 중에서는 남편의 어린 시절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전혀 없었죠. 그러던 중 장례식장에 왔던 초중학교 동창 친구 한 명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향에서 가게를 하고 있다며 소개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나 그날 이후 바로 그 친구를 찾아 나섰죠.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모는 남편의 친모가 아니었습니다. 진수 어머님, 사실 진수 친모가 아니에요. 진수도 중학교 때 처음 알았고요. 진수 어릴 적에 친모가 돌아가셨고 기억도 없었던 시기에 아버님께서 재혼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진수가 우연히 서류를 떼고 나서 알게 되었는데 그때 아마 많이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진수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럴만하죠. 중학교 때까지 친모라고 알고 지냈었으니까 아버지도 자기에게 친모가 아니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다더라고요, 뭐. 정말 친모처럼 잘해주었다면 모를까. 계모는 진수를 엄청 괴롭혔거든요. 계모가 데리고 온 누나랑 차별도 엄청 하고 아무튼 힘들어했어요. 이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글쎄요. 진수가 가족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면 아마 저만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중학교 때 보고선 연락이 끊겼으니 그냥 잘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어머님께서는 진수 씨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았나요? 사이요? 안 좋다고 할 것도 없었어요. 그냥 투명인간 취급했으니까요. 그나마 아버지가 계시면 진수를 아들처럼 대했다고 하는데 아버님이 출장도 많으시고 집에 잘 안 오셨잖아요. 소풍 가도 진수는 도시락 한 번 싸운 적도 없었고 아파서 열이 펄펄 나는데도 학교에 왔어요. 안 가면 어머니가 혼낸다고 해서 진수 누나는 그 시기에도 좋다는 학원이며 메이크옷이며 다 입고 다녔는데 진수는 크면서 교복이 작아져도
새로 사주질 않으셨어요. 뭐, 그 정도라고 할까요? 나중에 좋아진 줄 알았는데, 이번에 장례식장 가보니, 뭐 그때랑 다를 바 없더라고요. 남편의 친구는 그동안 남편이 얼마나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왔는지를 얘기해 주었습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남편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느껴지니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이번 사고에 시모와 시누이가 연결이 되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고 당시 조사를 했던 경찰서에 연락을 해 어떻게 조사가 마무리되었는지를 문의해 보니 제가 정신없는 사이에 시모와 시누이는 부검을 의뢰하지 않았더라고요. 경찰 측에서도 남편이 운전을 하면서 졸았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중 추돌 사고로 결론을 지은 상태였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남편은 일이 바빠서 잠을 잘 시간이 부족했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운전을 하면서 졸았을까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핸드폰과 블랙박스를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찾아보니 남편의 핸드폰에서 사고 당일 시모가 남편을 시댁으로 불렀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다음에 가겠다고 했지만 시모는 그날 바로 와야 한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을 통해서 시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시죠? 저 뭐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그래. 무슨 일로 전화했니? 진수 씨 사고요. 그날 몇 시간 전에 어머님 댁에 방문을 했더라고요. 그때 진수 씨 컨디션이 좋지 않았나요? 컨디션? 피곤해 보이긴 했지. 그냥 일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했어. 근데 그게 왜? 아니요. 졸음운전으로 판정되었잖아요. 근데 그때 진수 씨가 그렇게 피곤했었나 싶어서요. 왜? 내가 진수 피곤한데 억지로 내보냈다고 생각한 거니? 내가 억지로 내보내서 진수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럼 지금 와서 내 탓하고 싶어서 전화했니? 아니 너는 서류 정리하자고 한 게 언젠데 아직도 안 가지고 와? 이렇게 내 탓하면서 결국 서류 정리도 잘필 미루겠다는 거야? 어머님, 저는 그게 아니라 진수 씨 사고가 이상해서요. 뭐가 이상하니? 진수가 졸음운전을 했고 그게 다 CCTV 블랙박스에 찍혀지 않니? 이상할 게 뭐가 있어? 너는 경찰도 못 믿는 거야? 믿든 안 믿든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얼른 서류나 정리하게 빨리 처분해서 가지고 와. 내가 처분할 수 없으니 네가 정리를 해야 되잖니. 시모는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제대로 답변을 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경찰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 시댁에 들리기 전에 남편 상태가 찍힌 블랙박스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블랙박스에 찍힌 남편은 누구보다 멀쩡한 상태였습니다. 거기다 시댁에 들렸을 때 시모의 이름으로 처방된 수면제 내역을 토대로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일 남편에게서 수면제 성분이 발견이 된다면 누군가의 악행으로 인한 것이라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한 끝에 남편을 묘지에서 다시 꺼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직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바로 조사는 진행될 수 있었죠. 남편의 묘지가 파헤치는 날, 저는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남편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경찰에서는 다시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조사 결과 남편에게서 수면제 성분이 발견이 되었죠. 부검께 수면제 성분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단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사로 판명되었는데 다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수면제 성분이 나왔다고요? 남편은 한 번도 수면제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건 조사를 좀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분께서 당시 수면제를 처음 복용한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준 수면제를 복용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우선 조사를 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남편이 수면제를 처방받아 먹었을 가능성이며 다른 사람에게 받았을 가능성 등을 모두 열어두고 조사를 시작했고, 조사 결과 남편은 한 번도 수면제 처방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수상하게 생각을 한 경찰은 시모와 시누이의 처방 내역을 모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자 시모와 시누이가 사고가 있기 전부터 꾸준히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시모와 시누이는 저에게 억울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예, 너는 내가 진수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니? 내가 아무리 못돼도 그렇지. 수면제로 애를 죽였다고? 아직 판명된 게 없어요. 제가 어머님이 죽였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수 씨 사망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진수 사고에 대해서 조사하는데 왜 내 처방 내역서를 모두 알아보는 거니? 거기다가 진수 누나 처방 내역도 왜 알아보는 거고? 너희 우리가 진수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진수 씨 죽였다고 한 적 없습니다. 그게 아니면 뭔데? 너 지금 나 협박하려고 그러는 거니? 재산 우리한테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는 거야? 어차피 진수가 다 동의도 했던 내용인데 내가 그래도 네가 와이프니까 네 얘기 먼저 들어주려고 한 거야. 네? 그게 무슨 말이세요? 진수 그때 우리 집 왔을 때 이미 서류에 도장도 다 찍고 갔다. 이거 지장이니까 가서 감별을 받든지 해봐. 시모는 사고가 발생하던 날 남편이 시모가 살고 있던 집 명의를 시모의 명의로 변경한다는 서류에 지장을 찍었던 서류를 내보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이것 때문에 시모가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였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남편의 억울함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경찰 측에서도 계속해서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던 중 시모는 저에게 결정적인 말을 하게 되었어요. 어머님, 집 명의 어차피 진수 씨가 어머님께 드린 거잖아요. 진수 씨 그때 명의 변경하려고 어머님 댁으로 간 거예요? 그래. 그날 전부터 바꾸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 바꾸다가 이번에 바꾸러 온 거라고 하더라. 어머님, 그때 진수 씨 중요한 회의가 있었어요. 회사에 알아보니까 급한 일이 있다며 반차를 쓰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통화한 내역도 보니 부동산 사장님이랑도 통화를 한 내역이 있었어요. 제가 사장님께 여쭤보니까 명의 변경이 아니라 집 처분 때문에 연락을 한 거라고 하는데요. 뭐? 그 사람이 뭘 안다고 그래? 우리 집에는 명의 변경하겠다고 왔어. 너는 이 서류 보고도 못 믿겠니? 서류에 그 사람 지장 빼고는 쓴 글자 하나도 없잖아요. 그 사람 이름을 쓴 것도 없고 날짜며 아무것도 쓰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지장만 찍혀 있는데 어떻게 이게 정상적인 계약인지 아나요? 그럼 이게 정상적인 계약이지 불법이니? 어쨌든 지장만 찍으면 되잖아. 자고 있든 뭐하든 지장만 찍으면 되는 거지. 자고 있어요? 어떤 상태든지 상관없다는 얘기다. 난 너한테 더 할 말 없고 여기 집은 진수가 생전에 동의해서 명의 바꾸기로 한 거니까 그냥 넌 서류 정리할 필요 없이 내가 알아서 하겠다.
저는 시모와의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고 시모와 시누이는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시모는 남편에게 수면제를 탄 영양제를 주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죠. 남편은 그걸 먹고 나서 시댁에서 잠시 잠이 들었던 모양이었어요. 그러다 일어나 서둘러 회의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올라오던 중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었죠. 결국 시모가 준 수면제를 탄 영양제가 남편의 사고로 이어지게 했던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시모와 시누이는 경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모와 시누이는 남편과 혈연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속에 대한 권한이 전혀 없던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에서 남편이 갑자기 죽게 된다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마저 남에게 넘어갈까 두려워 명의를 바꾸기 위해 이 상황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만난 시모는 저에게 사실을 털어놓으며 잘못을 고했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전혀 미안하지 않으셨어요? 미안했다. 난 그렇게까지 사고가 날 줄 몰랐어. 이미 한 번 집에서 자고 나간 상황이니 다 깼는 줄 알았지. 사고까지 날 줄이야 상상도 못했다고. 난 단지 집 명의만 바꾸고 싶었을 뿐이야. 진수 아빠가 죽을 때 나한테 집이라도 넘겨줬다면 난 이렇게까지 안 했어. 진수한테 여러 번 집 명의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걔는 죽어도 안 된다고 하더라. 그럼 어떡해? 어떻게든 집 명의 받아야지. 미안하다. 그래도 자식이잖아요. 어머님 배아파 난 자식 아니어도 진수 평생을 같이 자란 엄마잖아요. 난 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다. 아마 걔도 그걸 알았겠지. 그러니 나한테 집 명의를 절대로 주지 못한다고 했을 거야. 그래도 이건 다 내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한다. 진수 아빠가 나한테 집 명의만 줬어도, 아니 진수가 나한테 집 명의 돌려줬어도 난 이렇게까지 안 했어. 이건 다 당신이 만든 거예요. 당신이랑 당신 딸이 만든 거라고요. 평생을 진수가 얼마나 한이고 당신에 대한 원망과 서름이 컸으면 당신에 대한 동정이 조금도 없었겠어요? 시모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만은 아니라며 항변했지만 그 모습에 저는 더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사건은 고의적으로 시모가 사고를 내기 위해 수면제를 먹였던 것이 아니라는 점은 밝혀졌지만 시모가 먹인 수면제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명이 되면서 시모와 시누이는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으로 인하여 고의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많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경험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네요. 그래도 뒤늦게나마 진실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남편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렸기를 바라봅니다. 저의 기막힌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36살 여자입니다. 정말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해 남편과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상황이 흘러갈지 저도 알지 못했었지만 아마 남편도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게 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겠죠. 어느 날 남편이 불만 한 가지를 얘기했는데 저는 뭘 잘못 먹은 줄 알았어요. 평소 때와 다른 모습의 남편이 낯설게 다가와서 당황하고 있었죠. 항상 퇴근을 제가 1시간 먼저 하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자마자 급하게 저녁을 차리면 시간 맞춰서 식사를 준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날따라 맥주 한잔 하고 싶다며 일반 치킨이 아닌 도로에서 파는 훈제 바비큐 치킨 있잖아요.
그걸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매일같이 도로 한편에 자리를 지키고 있던 훈제 바비큐 치킨 차량이 그날따라 없었습니다. 남편은 퇴근 준비 때문에 전화를 안 받고 저는 근처에 다른 곳에도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몇 군데 돌아다녔는데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전화는 계속해서 받지 않길래 어쩔 수 없이 집에 들어오면 치킨을 배달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길래 오자마자 상황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화는 왜 안 받아? 내가 몇 번이나 전화했는지 알아? 당신이 먹고 싶다던 치킨이 오늘따라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을 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어. 오늘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치킨 배달 시킬까? 그래서 빈손으로 그냥 집에 들어온 거야? 근처에 없으면 다른 지역에서라도 사왔어야지. 내가 핸드폰을 모음으로 해놓긴 했는데 이런 건 좀 융통성 있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렇게 귀찮았어? 다른 지역에도 얼마나 많은데 나 퇴근 시간대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만 박혀 있었던 거야? 내가 먹고 싶다고 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해와야 할 거 아니야. 우리 결혼한 지 이제 2년차 신혼인데 벌써부터 이러면 나중엔 안 봐도 눈에 훤하겠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도 퇴근하자마자 당신이 먹고 싶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동네에 있을 만한 곳은 전부 다 뒤졌는데 그리고 다른 지역에 어디 있는 줄 알고 내가 그걸 사와?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억지를 부려도 정도껏 해야지.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나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당신이 부탁해서 계속 움직였다고. 다른 날 보이면 그때 사면 되잖아. 됐어. 오늘은 그냥 친구들이랑 나가서 술 한잔하고 들어올 테니까 당신은 집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던지 밥을 해서 먹던지 알아서 해. 늦게 들어올 거니까 쓸데없이 전화하지 말고. 이럴 때 보면 하는 행동들이 너무 답답하다니까.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남편을 위해 퇴근하자마자 여기저기 찾아다녔는데 그런 고생은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면서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하루를 보내는 시간 중에 저녁 시간에 잠깐 보는 얼굴 좋게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친구들과 술 한잔하러 나가겠다는 말에 너무 서운하게 다가왔었죠. 저 혼자 라면을 끓여 먹던 알아서 밥을 해 먹으라는 남편의 태도가 정말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제 생각과 의견은 조금도 물어보려 하지 않고 혼자서 결정해버리고 나가버린 남편에게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네요. 이때부터 남편의 행동들은 저를 점점 더 스트레스 받게 만들었어요. 그날 저는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술이 가득으로 취해서는 집에 들어와 씻지도 않고 그대로 뻗어서 누워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한숨을 쉬다가 마음이 풀리지 않은 저는 처음으로 각방을 사용하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 사소한 다툼일지도 모르겠지만 서로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겨우 잠이 들었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제 귀에 들어왔고 피곤해서 힘겹게 눈을 떴는데 저를 발로 툭툭 치며 일어나라고 하더니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당장 주방으로 가라며 화를 냈어요. 정말 어제도 그렇고 오늘 당신 뭐 하는 거야? 내 성격 시험하는 건 아니지? 내가 어제 싸우고 싶지 않아서 자리를 피해줬잖아. 그럼 내가 술에 잔뜩 취해서 집으로 들어왔으면 아침 출근 전에 뭘 준비해야 되겠어? 나한테 미안하면 해장국이라도 만들어서 아침상을 차려놔야 하는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내 말이 틀렸어? 어제 그런 식으로 나가놓고서 자리를 피해준 거라고? 오히려 싸움을 더 부추긴 거 몰라? 왜 당신만 생각하는 건데? 내가 받은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냐고. 어제 몇 시에 들어왔는지 알아? 새벽 4시에 집에 기어 들어와 놓고
그때까지 잠 한숨 못 자고 기다린 나한테 미안하지는 않아? 나 같으면 미안해서라도 아침상 봐달라고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아침부터 목소리 높여서 싸우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그만하자. 나는 어제 당신이 그렇게 나가고 나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끝까지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면 나와의 관계는 조금도 회복되지 않을 거야. 알겠어? 지금 생각해보면 당신이랑 결혼한 게 너무 후회가 돼.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야? 아침부터 짜증나서 오늘 집에 들어오지 못할 것 같다. 연락도 받지 않을 거니까 전화도 하지 마. 앞으로 내가 알아서 살 거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정말 길거리에 있는 치킨 안 사왔다고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이게 싸울 문제냐고. 다른 이유가 있으면 솔직하게 털어놓으라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얼굴 붉히면서 있을 건데. 너무 답답해서 숨이 막힐 것 같다고. 남편은 아무 이유 없이 제가 싫다며 집 밖으로 나갔어요. 이틀 연속으로 제 혼을 쏙 빼놓은 남편에게 너무 화가 치밀었고 집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말에 어제보다 더 큰 실망을 가지게 되었네요. 이런 식으로 안 좋은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루빨리 관계 회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퇴근 시간에 맞춰서 몇 번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해서 받지 않고 있었어요. 연락을 안 받으니 답답하기만 했었고 남편과 결혼 생활하면서 이렇게까지 크게 싸워본 적도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퇴근하고 시댁으로 들어갔는지 무슨 상황인지 물어보셨죠. 어쩔 수 없이 전날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해 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리자 시모는 서둘러 시댁으로 와주길 바라셨어요. 저와 남편과의 안 좋은 관계를 시모가 회복시켜주길 기대하며 급하게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저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과 가라앉은 분위기는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것 같았죠. 너도 참 속이 좁다. 결혼 생활 2년이나 했으면 서로에 대해 어느 정도 성격을 파악하고 있을 텐데 상황을 이런 식으로까지 만들어? 네가 여자 아니니? 그럼 대충 눈치껏 행동해서 내 아들 마음을 풀어줄 생각을 해야지. 술 먹고 온다고 분명 얘기하고 나갔으면 해장국 정도는 기본적으로 만들어놔야 하는 거 아니니? 내가 대충 들어보니까 네가 100번 잘못했구먼. 내 아들이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행동했었니? 아니잖아. 오죽했으면 너한테 부탁까지 했을까? 그런데 그런 마음 알아주지 못하고 동네 한 바퀴 돌고 들어왔다는 건 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딱 그 정도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 내 아들이 너한테 얼마나 많은 실망을 했겠니?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술 한잔 하러 나갔는데 네가 그런 마음 어느 정도 헤아려 줬다면 당연히 미안해서라도 해장국을 준비해 놨었겠지. 그런데 방에 들어가 퍼질러 자고 있었다며? 나도 그런 모습을 보면 어이가 없고 화가 나겠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내 아들한테 사과해라.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야 안 좋은 상황이 마무리가 될 거 아니야?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각자 서운하고 안 좋은 감정이 어느 정도 있어도 서로 이해하고 풀어야지. 그래야 결혼 생활 유지할 수 있는 거야. 이걸로 이혼할 건 아니잖아? 엄마, 내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알아? 솔직히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미리 한상 차려놨을 줄 알았다니까. 그런데 물 한 잔 내어주지 않더라고. 각번까지 사용하면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한테 뭘 바라겠어? 저 표정 봐봐. 내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이해 못한다는 표정을 보이고 있잖아. 사과받긴 글렀다니까. 당신이 나를 아주 잘 알고 있네. 어머님, 제가 왜 이 사람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제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다는 건데요.
저도 똑같이 힘들게 일하고 퇴근하고 들어온 건데 자기가 원하는 거 해주지 않았다고 왜 욕을 먹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먹고 싶었으면 퇴근하고 자기가 사서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여자인 제가 지리도 잘 모르는데 어디가 어딘 줄 알고 길거리에서 파는 치킨을 사가지고 오겠어요? 어머님 아들이라고 해도 감쌀 걸 감싸야죠. 이건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잘못한 문제인데 제가 먼저 손을 벌리라는 건 이해할 수가 없네요. 더 이상 할 말 없을 것 같으니까 먼저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봐주기 시작하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더 난리칠 게 뻔할 것 같아서요.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지내는 게 오히려 싸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겠다. 당신이 어머님 댁에서 지낸다고 했으니까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나도 더 이상은 참지 못할 것 같아. 치킨 한 마리 때문에 나를 이렇게까지 만든 당신에게 정말 너무 실망했어. 저는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뒤 집 밖으로 나왔어요. 남편도 문제였지만 자기 아들만 감싸고 도는 시모도 상당히 큰 문제로 보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따라오지도 않았고 전화 한 통조차 없었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에도 제가 정말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많은 걸 양보하고 깊이 생각을 해봐도 잘못한 건 전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제가 왜 시부모님 앞에서 남편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저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상태라 남편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기 전까지 봐줄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네요. 결국 하루 이틀이 지나 일주일 그리고 한 달이 넘어가는 시간 동안 남편은 전화조차 없었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부모님께 진지하게 털어놨어요. 이런 상황을 뒤늦게 알게 되신 부모님은 당연히 어이없어 하셨죠. 사위의 행동에 대해 상당히 문제가 크다는 걸 인지하셨고 제가 머리 숙여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는 거라며 절대 먼저 손을 내밀지 말라고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야 한다며 봐주는 건 오히려 2번, 3번도 똑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하셨네요. 제가 이상한 게 아니란 걸 더 확실하게 알게 된 건 친구들에게도 이런 문제들을 털어놨는데 저보다 일찍 결혼한 친구들은 그런 행동을 보일 시 국물도 없다며 제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오히려 친구들이 더 흥분하며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잘못된 행동을 뿌리 뽑고자 마음 단단히 먹고 있는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사과하러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전개로 흘러가게 되면서 엄청난 일들을 겪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손에 들고 있던 걸 저에게 흔들고 있었어요. 여기에 찍혀있는 내용 뭐야? 당신 언제 내 카드에 손을 댄 거야? 여기에 왜 진료비 2만 원이 찍혀있는 건데? 지금 그게 궁금해서 한 달이 넘어서야 집에 들어온 거야? 저번 달에 내가 지갑 어디에 뒀는지 몰라. 일단 당신 카드로 우리 엄마 진료비 결제해 드린 거잖아. 그게 뭐 잘못되기라도 한 거야? 내가 뭘 또 잘못했길래 얼굴을 붉히고 있는 건데? 월 180이나 벌면서 내 카드로 결제했다고? 나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내 카드로 굳이 결제를 했어야 돼? 장모님은 돈이 없으셔? 그거 얼마나 된다고? 사이 카드로 긁어야 속이 후련하시대? 당신 정말 웃긴다. 그때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우리 엄마 왔다고 일단 당신 카드로 사용하라며. 그래서 그렇게 한 거잖아. 이번엔 트집 잡을 게 없어서 당신 카드로 엄마 병원 진료비 2만 원 결제했다고 또다시 싸움을 거는 거야? 도대체 뭐가 문제야? 나랑 이혼이라도 하고 싶어서 괜한 걸로 트집 잡는 거야? 제발 그만 좀 하자고. 어디서 남편이 얘기하는데 소리를 질러?
그래서 당신이 지금 나한테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내 걱정은 조금도 하지 않았나 봐.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지 냉장고에 음식도 한가득이던데 자기 돈은 엄청 아끼고 사용하지 않으려 하면서 나 없으니까 혼자 먹고 싶은 건 죄다 사놨더라. 하기야 진료비도 내 카드로 긁을 정도면 말 다 했지. 솔직히 장모님 오셔서 얻어먹고 가시기만 하지 나한테 뭘 해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잖아. 그래서 나도 장모님한테 진료비 2만 원 들어간 게 너무 아깝게 느껴지는 거야. 지금 당장 2만 원 토해내. 그리고 이제 내 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끝까지 가보겠다는 거야?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다고? 당신 일하는 거 힘들까봐 때 되면 보약해주고 주말에 쉬지도 않으시고 집에 와서 온갖 음식들 해주셨는데 그런 건 조금도 감사하지 않은 거야?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쏟아부은 돈만 몇백이야. 그런데 꼴랑 2만 원 진료비 결제했다고 그걸 지금 토해내라고? 혹시 너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다른 여자 생겼니? 그래서 괜한 것들로 트집 잡아서 나랑 이혼하려는 거야? 아니면 정말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그만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매번 그랬다면 내가 이해라도 하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확 바뀌어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들을 하고 있잖아. 도대체 뭘 원하길래 이러는 건데? 정말 갈 때까지 가고 싶은 거니? 나는 너랑 같이 살지 못할 것 같다. 그냥 이혼하는 걸로 하자. 나는 당신 같은 속 좁은 여자랑 함께하고 싶지 않아. 뭐든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여자를 원할 뿐이야.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괜히 당신이랑 살겠다고 고집 부려서는 내 삶이 정말 꼬여버렸어. 엄마는 일하는 여자보다 집안 살림만 잘하는 여자를 원하셨거든. 일하는 여자들은 돈 좀 번다고 자기 남편 잡아먹으려 든다고 배운 거 없이 가사만 열심히 하는 그런 여자들이 거분거분하고 남편을 하늘보기같이 한다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100번 옳은 것 같더라. 이제 나도 그런 순종적인 여자 찾아보려고. 뭐만 하면 잘잘못 따지려 드는 당신과는 절대 못 살겠소. 여기 이혼 서류 준비했으니까 서명하고 내일 법정에서 만나는 걸로 하자. 하루빨리 정리하는 게 좋잖아. 정신 나간 남편이 저에게 이혼하자며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밀었어요. 저와는 성격이 조금도 맞지 않는다며 틱소리하지 않고 고분고분한 여자를 원한다고 새 삶을 찾겠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조금이나마 삶의 보탬이 되고자 저도 힘들게 일을 하는 거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온갖 살림 저 혼자 다 하는데 그런 걸 고마워하지 않는 남편에게 저 또한 너무 큰 실망을 하고 말았죠. 거기에다가 여행 갈 때 사용하는 캐리어도 미리 꺼내놓고 자기 집이라며 짐 싸서 나가라고 캐리어를 발로 밀었습니다. 그래서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고 짐을 싸려고 캐리어를 들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카드 명세서로 제 뺨을 후려쳤고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냥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면 되는 거지.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냐? 당장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해결되는 거잖아.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왜 당신한테 무릎을 꿇고 빌어야 하는 건데? 당신의 태도가 나를 미치게 만들고 있는데 왜 나만 용서를 구하길 바라고 있는 거냐고. 우리가 결혼 생활한 지 이제 2년밖에 안 됐지만 나는 그 시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했어. 집안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당신을 보면서도 나보다 밖에서 더 고생하고 있는 당신을 위해 내가 한 번 더 움직였다고. 그런 건 조금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과는 나도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아서 이혼 서류에 사인하고 짐 싸서 나가려고 한 건데 뭐 잘못됐어? 나한테 미련이라도 있는 거니?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 용서해 준다고? 이미 내 얼굴에 손을 올렸는데 우리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이제 그만하고 싶다. 내 얼굴에 손을 댄 부분에 대해서는 이혼할 때 법적으로 물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우리 2번 다시 엮이지 말자. 저는 남편을 밀친 뒤 방에 들어가 대충 짐을 싸서 집 밖으로 나왔어요. 그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무너져서 너무 괴로워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이혼 문제 때문에 양가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지만 끝내 이혼은 쉽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 얼굴에 손을 댄 부분을 더해 이혼 위자료를 더 받게 되었지만 그건 저에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남편에게 받은 배신과 실망이 정신적으로 너무 큰 충격을 남겨준 상태였죠. 그렇게 이혼을 하고 완전한 난남이 되어버린 저희는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어느 정도 삶에 적응이 되었고 남편은 제 머릿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저희 부모님 집에 찾아왔어요. 무턱대고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길래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었고 저와 마주한 남편은 많이 변해 있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초췌해 보이는 모습과 그늘진 얼굴은 무언가를 원하고 있었네요. 우리는 이제 볼 일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온 거야?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은 별로 듣고 싶지 않으니까 소란 피우지 말고 돌아가 줬으면 좋겠는데? 뭐가 됐든 나는 당신을 도와주지 않을 거니까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그만 돌아가. 내가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찾아왔겠어? 정말 도움받을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오게 된 거야. 그러니 한 번만 도와줘. 우리가 그동안 함께했던 옛 추억들이 있잖아. 그걸 봐서라도 한 번쯤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안하지만 한 500만 원 빌려줄 수 없을까? 내가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갚을 테니까 사람 한 번 구해준다 생각하고 딱 한 번만 도와줘. 부탁이야. 500만 원? 내가 왜 그 큰 돈을 빌려줘야 하는 거지? 당신 부모님도 계신데 왜 나한테 와서 구걸을 하는지 모르겠네.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당신이 떠나서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전부 다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이유가 어찌됐든 자네는 내 딸과 이혼을 했고 이제 남남이 되었는데 이렇게 찾아오는 건 분명 잘못된 거니 그만 돌아가 주게. 남편은 갑자기 저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곤 오열을 하면서 자신이 겪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죠.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고 같은 회사에 다니는 여자 외국인 노동자와 눈이 맞은 듯 했어요. 한국말도 곧잘했고 대화가 어느 정도 통하니 둘이서 꽤 많은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토록 자신이 원하는 고분고분한 여자라 너무 마음에 들었는지 서둘러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시부모님은 전 남편을 말렸지만 워낙 자기 남편을 떠받드는 모습에 홀딱 취해버려서 무턱대고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그렇게 별일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시부모님은 외국인 며느리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항상 온갖 안 좋은 말들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준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자가 임신한 걸 알게 되면서 해외에 있는 부모님을 그리워하길래 전 남편은 바쁜 일 때문에 가지 못해 일단 여자부터 해외로 보낸 뒤 뒤따라 가려 했는데 시부모님도 관광시켜주고 싶다며 여자가 함께 모시고 가게 되었다고 해요. 그때까지 전혀 몰랐던 전 남편은 시부모님도 함께 갔으니 아무런 의심조차 하지 않고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도착했으면 바로 연락이 와야 하는데 전화 한 통 없길래 몇 번이고 전 남편이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았고 문제가 심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 급하게 외국인 여자가 살고 있는 해외로 출발하려고 준비하려는데 남편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전부 다 외국인 여자가 가지고 도망갔다는 걸 뒤늦게서야 알게 되었고, 문제가 심각해지자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한 뒤에 이 사실을 알렸는데, 경찰은 남편에게 해외로 가지 말라며 위험하다는 말을 전해주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마음 졸이며 연락 두절된 부모님과 그 여자의 행방을 알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지만 돈만 날릴 뿐 아무것도 얻지 못해서 큰 결심을 하고 그 여자가 사는 집을 찾아가기 위해 해외로 갔는데 이미 그곳에는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허탈하게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삶을 후회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 남편에게 전화 한 통이 왔는데 해외로 잠적한 외국인 여자였고 시부모님과 아주 잘 지내고 있다며 목소리를 듣고 싶으면 돈을 달라고 요구해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도움을 받고 있다며 저에게까지 찾아오게 된 거였어요. 분명 상황은 딱하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도와줄 수 없다는 아빠의 말에 전 남편은 결국 이성을 잃어버렸고 막무가내로 돈을 달라고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에도 전 남편은 아무 말도 들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도중 저희 집에 한 사람이 들어왔고 전 남편을 힘으로 제압을 했네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저와 만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저녁 약속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저와 만나고 있던 그 사람은 저희 회사의 전담 보안 요원으로 상당히 듬직한 사람이었어요. 저희 회사의 보안 관련된 일들과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게 되자 많이 놀란 듯 저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길래 전 남편에게 들었던 내용에 대해 전부 다 설명을 했고 그 사람은 전 남편을 밖으로 내쫓으며 자신의 주머니를 이리저리 뒤지더니 무언가를 놓고 왔는지 저에게 줬던 명함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에게 받았던 명함을 다시 전달했고 전 남편은 명함을 전달받은 뒤 즉각 눈이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전 남편을 보며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그쪽에 어떤 사정이 있던 저에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 남편이라고 해서 집안에서 난리를 치는 모습은 제가 용납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앞으로 저는 신영 씨 집안의 전담 보안 요원이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명함에 있는 전화번호로 도움을 요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면 그땐 저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네요. 너는 이 남자랑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아? 너도 분명 나랑 똑같이 당하게 될 거라고. 내가 절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만 모든 걸 잃을 순 없다고. 너희들 도움 필요 없으니까 나중에 두고 보자. 오늘 일은 절대 잊지 않겠어. 전 남편은 눈이 뒤집힌 채 난리를 친 뒤 급하게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사람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더 큰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를 상황이었어요. 이미 전 남편은 갈 때까지 가버린 사람이었네요. 그날 이후 저와 만남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은 매일같이 퇴근하면 저희 집에 찾아와 저녁 늦게까지 함께 있어주고 돌아갑니다. 전화 한 통이면 무조건 달려올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이 저에게 정말 든든한 존재가 되어주네요. 경찰에게도 미리 얘기를 해둔 상황이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구와 인연을 맺는다는 건 정말 신중해야 될 문제라는 걸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은 걸 느끼게 되었네요. 전 시부모님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 안타깝지만 전 남편이 자초한 일이니 어쩌겠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제 사연을 통해 많은 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5살에 10살의 아들과 함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여자예요. 살면서 사람에게는 몇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되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힘겹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평생에 단 한 번 있게 될 기회가 찾아왔었고 그 선택은 또 다른 인생을 펼쳐지게 만들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 남편과 처음 만났을 당시 저희는 일반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눈맞아 연인 사이가 되었었어요. 저에게 잘해주고 사소한 거 하나에 신경 써주는 그런 모습들이 좋게 다가왔고 양가 부모님의 축복을 받으며 평생을 행복하게 서로를 의지하면서 잘 살라는 말과 함께 결혼까지 골인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는데 남편이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제안은 저에게 갈등을 안겨주었고 쉽지 않은 결정을 하게 만들었어요. 당신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관심 좀 있어? 우리 재산이 얼마나 된다고 그래. 많지도 않은데 어떻게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괜히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결국에는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 말아먹을지도 모른다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어디에서도 구하지 못할 정보야. 내 20년 지기 친구 있지? 그놈이 지금 만들어 놓은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같이 투자하겠다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 그런데 내가 오랜 세월 친구니까 특별히 자리 하나 만들어준대. 있는 만큼만 투자해도 상관없다고 하니까 기회 있을 때 들어오라고 하더라고. 내가 워낙 조심한 성격이잖아. 그래서 직접 친구가 운영하는 사무실도 다녀와 봤어. 정말 괜찮은 사업이니까 나 믿고 투자하자. 당신도 내 친구 알잖아. 아주 잘 알지, 당신 친구. 솔직히 내가 이런 말 하지 않으려 했는데 당신 친구 사기꾼같이 생겼잖아. 그 사업 제대로 알아보긴 한 거야? 내가 장담하는데 차라리 그 돈 그냥 은행에 저금해 놓는 게 훨씬 더 이익이고 안전한 방법이야. 우리 신혼집 구하고 집안에 들어가는 가구랑 가전제품 사고 순수 자산이 8천만 원 정도 있는데 이걸로 무슨 투자를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업이 도대체 뭔데? 남편은 건강식품을 노년층 상대로 판매를 하는 건데 중간 마진 끼지 않고 바로 직수입하는 거라며 저를 설득시키기 위해 서류 가방에 있던 홍보물을 저에게 보여줬고 여러 가지의 내용들과 앞으로의 사업 전망 그리고 투자를 하게 되면서 생기는 마진율까지 전부 적혀 있었어요. 꽤 자세하게 사업 계획이 적혀 있는 내용들에 솔직히 좀 놀라긴 했지만 그렇다고 한 번에 친구라는 명분 하나만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8천만 원의 재산을 전부 건네줄 수는 없었어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생각 좀 해보자며 대충 넘어가려 하자 남편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자 신경질적으로 돌변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부유해지고 싶지도 않고 그냥 지금처럼 생활하며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고 얘기했고 남편은 저와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연인 사이였을 때나 결혼식을 준비할 때나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차분하게 충분히 대화로 해결할 수 있었는데 남편의 생각지도 못한 또 다른 모습에 너무 당황했고 난처했어요. 그래서 그 언제까지 결정을 내려야 하냐고 물어보니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있다고 조급해하는 눈치였고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아 투자하려는 인원이 그 사이에 모두 차버리면 그때는 벌고 싶어도 벌지 못한다며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한평생 같이 살아가야 할 남편의 의견도 존중을 해줬어야 했고 제가 생각하는 거와 반대로 흘러가 버리면 그에 따른 원망 또한 엄청나게 커질 것 같아 한 번만 더 생각해보자며 일단 남편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남편을 진정시킨 뒤 이런 문제를 저희 부모님과 상의했어요. 당연히 금전적으로 큰 문제이니 양가 부모님의 의견이 필요했습니다.
무턱대고 저희가 결정한 일은 아니라 생각했고, 투자를 하게 되더라도 한 번쯤을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지 않겠냐며 남편을 살살 구슬렸어요. 일주일이라는 시간 안에 결정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저희 집에 먼저 들어가 남편이 가져온 사업에 대해 자료와 함께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되며 수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등 전보다 더 세밀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저희 부모님께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까지 전부 설명을 해주기 위해 남편은 전날에 친구와 통화로 일적인 대화를 했었고, 그렇게 한참 동안 대화를 한 끝에 저희 부모님께서 남편의 말을 아무 말 없이 들어주고는 딱 한마디 하신 건 안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수익 구조라며 사업을 운영하시는 아빠가 허점이 너무 많다고 사기라는 말을 서슴없이 뱉었고, 남편은 예상하지 못한 아빠의 말에 충격을 받았는지 난감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빠는 따끔하게 충고를 했습니다. 자네 그렇게 안 봤는데 생각보다 기가 상당히 얇구먼. 그 친구란 놈과 20년 지기라고? 20년 동안 알고 지냈으면 친구의 말을 무조건 신뢰해야 하는 겐가? 그리고 지금 그 사업이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얼마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그 누가 장담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말 그대로 예상하는 거 아닌가? 그런 위험한 리스크를 떠안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이런 허점투성이의 자료들 가지고 자네 사업 한 번이라도 해봤나? 딱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이런 자료를 보고 전 재산을 투자하려고 생각하지 않을 걸세. 그리고 정 투자하고 싶다면 자네 재산으로만 투자하면 될걸. 왜 우리 딸이 그동안 살면서 힘들게 모아둔 재산까지 전부 탕진하려 하는가? 부부란 말이야. 자기 고집만 내세워서는 절대 안 된단 말일세. 아빠는 남편에게 너무 많은 실망을 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아빠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듣게 될 거라고 생각했었지만 정반대의 말만 듣게 되니 꽤 큰 충격을 받았는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사기인지 아닌지 몸소 겪고 싶다면 남편의 재산만 가지고 투자하라는 말을 끝으로 저희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문자 한 통 전송하셨어요. 절대 제가 가진 재산을 넘겨주지 말라며 한 번 더 신신당부하셨고 저희는 서로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아빠의 뼈아픈 한마디에 자신이 20년 지기라고 믿었던 친구에게 받은 자료를 계속해서 훑어보며 아빠가 한 말을 부정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고 남편은 자기의 부모님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당연히 저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어차피 시부모님 또한 저희 부모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남편과 함께 다음날 시댁에 찾아갔고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얘기했던 것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의견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수익 구조도 괜찮고요. 당신 생각은 어떤 것 같아요? 나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리고 남자가 실패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야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인생 경험이 되는 거란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실패를 하더라도 투자하라는 소리예요? 아버님은 괜찮은 것 같다고만 말을 하셨지. 이 사업이 현재 확신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저희가 왜 여기에 찾아왔는데요? 말 그대로 인생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언을 받으려 온 거잖아요. 그런데 실패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실패를 하고 싶지 않아서 찾아온 거잖아요. 이걸로 확실해진 거 맞잖아? 투자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우리는 그냥 이대로 평범하게 살면 되는 거야. 더 이상 이런 걸로 우리 부부 생활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하지 말자. 아버님이랑 어머님도 확실하신 건 아니잖아. 안 한다고 해서 손해볼 거 없어. 무슨 말인지 알지?
남편은 결국 제 의견을 묵살한 채 투자하겠다며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힘들게 자기 인생 투자해서 모은 돈을 한 번에 전부 쏟겠다는 말 한마디에 저희는 결국 집에 들어가 대판 싸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재산 일부분만 투자하기로 결정하게 되었고 제가 가진 재산은 건들지 않았어요. 워낙 난리를 쳤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자기가 가진 재산을 들고 20년 지기 친구에게 찾아갔고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고 모든 게 잘 해결되길 간절히 원했어요. 남편은 회사 일과 병행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투자한 금액의 5천이 충격적이게도 2배가 되어 돌아왔고 남편은 자기가 말한 게 맞는다며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기세등등하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런 사실에 너무 놀랐고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뭐라고 그랬어? 투자한 만큼 들어온다고 얘기했잖아. 지금 얼마나 바쁜지 알아? 여기 통장을 보라고. 얼마가 찍혀있나? 1억이 찍혀있잖아. 다른 사람들은 몇 억씩 투자했었대. 그래서 지금이 흐름이라며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고. 모든 건 사업이 잘 될 때 들어갔다가 눈치껏 빠지고 해야 되는 거야. 이걸로 증명이 된 거지? 장인어른이 틀렸다는 게 증명됐잖아. 왜 말이 없어? 그렇게 내 말은 듣지 않더니 이런 결과를 가져오니까 당황스러워? 어쩔 거야? 투자할 거야? 말 거야? 남편의 당당한 말과 놀라운 결과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갈 건지 두고 보게 되었고 저는 투자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멍청하다며 비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 동안 남편은 자신이 얻은 결과를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내며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았고 시부모님의 지인분들까지 전부 끌어모아 투자 성공에 대한 스토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결과에 점점 사태는 커지게 되었고 많은 자금이 사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청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전화만 붙잡고 있으면서 불안하게 다리를 떨더라고요. 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거야? 왜 이리 다리를 떨고 그래? 사람 불안하게. 뭔데? 나한테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게 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네. 사업장에도 전화를 했는데 없는 전화번호라고 나와.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제일 먼저 전화를 했을 텐데 왜 아무런 말이 없는 거지? 내가 알고 있는 직원 전부 전화를 안 받아. 나 잠깐 사업장에 좀 다녀올게. 별일 아닐 거야. 뭐라고? 전화를 안 받는다고? 직원 전체가 안 받는 건 무슨 일이 벌어진 거 아니야? 설마 당신 사기 맞은 건 아니지? 무슨 사기야? 20년 지기 친구가 나한테 사기를 칠 이유가 뭐가 있는데?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기다려봐. 다녀올게. 남편의 얼굴은 딱 봐도 불안해 보였어요. 저 또한 너무 불안한 마음에 남편을 따라가게 되었고 그리고 사업장에 도착한 순간 엄청난 충격에 남편은 주저앉고 말았어요. 사업장은 자물쇠로 굳게 닫혀 있었고 먼지만 날리는 곳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초점을 잃은 상태로 멍하니 땅만 바라보고 있던 남편의 핸드폰에 갑자기 끊이지 않는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고 그 전화는 전부 남편이 끌어들인 투자자분들이었어요. 결국 이 문제로 남편이 덤터기를 맞게 되었고 사기꾼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집에까지 찾아와 온갖 난리를 치는 사람들 때문에 동네가 아수라장이 될 정도로 밤늦게까지 소동이 벌어졌고 모든 사람들이 투자한 금액은 전부 20억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시부모님은 자기 아들의 말을 믿고 주변 사람들 분위기 띄워준다고 평생을 모아두었던 재산을 전부 밀어넣었고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되면서 두 분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런 안 좋은 시기에 몸에서 이상한 증상들이 발견이 되었고 임신을 했다는 결과에 저 또한 주저앉고 말았어요.
남편은 친구분과 동업자로 손을 잡았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거든요. 안 좋은 시기에 뱃속에 임신을 하게 된 아이는 시부모님께 축하를 받지도 못한 상태로 뱃속에서 자라왔고, 남편은 처음에는 투자자였지만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며 동업자로 바뀌게 되면서 결국 징역을 살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이 아닌 일들을 부풀려 투자하게끔 노인분들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죄가 없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남편은 징역을 살아야 했고, 그 기간 동안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아이를 키우게 되었어요. 시부모님과도 거의 연락을 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제가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거든요. 그때 당시 강하게 한마디 하셨으면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을 텐데, 너무 당당하게 남자라면 한 번쯤은 실패해도 된다는 그 말이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고, 결국 이런 상황까지 만들게 되었으니까요. 태어난 아이에게 아빠의 얼굴을 알려줘야 할 것 같아 가끔 면회도 갔어요. 그리고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았던 자신의 과거에 대해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그랬어. 모든 건 그냥 얻어지는 법이 없다고 했잖아. 당신이 내 말만 들었어도 지금쯤 태어난 우리 아이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을 거라고. 그런데 봐봐. 당신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린 결정 때문에 우리 집안만 무너졌어?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당신 지인과 시부모님 지인분들 전부 길거리에 주저앉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 이 모든 게 당신 하나로 시작이 된 거라고. 경험이 있던 우리 아빠의 말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우리 부모님이 당신에 대해 너무 많이 실망을 하셨어. 그 친구의 말은 믿고 정작 가족인 우리의 말은 믿지 않았으니까. 자신이 결정한 문제에 있어 처벌은 충분히 받고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 그러니 나왔을 때는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자.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충분히 뉘우치고 있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테니 나갈 때까지만 고생해달라며, 나간 이후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저에게 믿음을 주려 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새 남편은 출소하게 되었고, 그래도 남편이라고 두부 한 모 건네주며 고생했다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끝내 20년 지기 친구라는 사람은 잡히지 않았어요. 해외로 도피해버렸기 때문에 잡는 게 쉽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래도 수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언젠가 잡힐 거라는 기대를 가지며 남편은 출소한 날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빌었어요. 아이가 없었다면 바로 이혼이었지만 태어난 아기가 무슨 죄예요. 아빠 없이 자라게 할 수 없을 것 같아 열심히 살겠다는 다짐 하나 믿고 곁에 있어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남편은 다음날부터 막노동이라도 하면서 자신이 일을 할 수 있는 곳에 취업을 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녔고, 그렇게 안정된 직장을 구해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별 문제 없이 열심히 사는 남편을 보니 저도 점점 안심이 되었어요. 아이도 커가고 별로 좋지 않았던 시부모님과의 관계도 남편이 나오면서부터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직장에서 처음으로 받은 월급을 저희 집이 아닌 시부모님께 드려버리더라고요. 저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내린 결정이라 당황했었고, 왜 그렇게 했는지 물어보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의 얼굴에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게 할 말이야? 당신 부모님이 먼저라는 게 지금 내 앞에서 할 말이냐고. 그럼 나는? 나와 아이는 안 보여? 시부모님만 고생했어? 나랑 당신 아이가 고생한 건 안 보이는 거야? 어떻게 당신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멋대로인 거야?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월급 드린다고 하면 분명 반대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거지. 우리 부모님 지금 지하에서 살고 계시잖아. 내가 도와드려야지. 그럼 누가 도와드려? 전부 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나를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이해? 지금 나보고 이해를 해달라고? 당신 때문에 나랑 아무 죄 없는 우리 아이도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다고. 내가 사람 잘못 본 것 같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이혼했어야 했는데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 그냥 이혼하고 각자 알아서 살자. 남편은 절대 이혼할 수 없다며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이해해달라는 말만 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고 무조건 저보다 시부모님이 우선이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출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질릴 대로 질려버린 그 사람과 앞으로 함께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달랑 집 하나 있는 거 분할하고 양육수당 외에는 받을 것도 없어서 저는 아이를 부모님께 맡기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면서 남편은 그래도 자기 자식이라고 얼굴은 보고 싶은 건지 가끔 전화 와서는 얼굴 보여달라며 이혼을 한 상태에서도 저와 다시 재결합하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을 전혀 받아들여주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우리 아이가 10살이나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저도 늙게 되었고 삶은 남편과 이혼했을 때와 별다른 건 없었어요. 확실히 집안에 가장이 없다는 건 저에게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금전적으로도 너무 궁핍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통장의 잔고는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커가는 아이의 얼굴을 가끔 보면서 저와 재결합하길 원하며 아이한테 입김을 계속 불어넣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만큼 포기하면 좋으련만 남편은 저 말고는 다른 여자는 만나지 않고 있다며 저에게 그만하고 용서해 주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변했다면 이렇게 살 이유가 없었어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람이니 절대 재결합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못을 박았고 저도 부모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에게 믿을 수 없는 문자 한 통이 날라왔고 저는 그 문자 한 통을 보고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통장 내역을 보여줬는데 잔고가 30억이나 들어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들어있는 걸 보곤 너무 놀라 몇 번이고 눈을 비비며 천천히 숫자를 세어봤는데 30억이나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가 들어왔고 받자마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문자 봤어? 우리 부자가 됐다고. 앞으로 두 발 뻗고 지낼 수 있게 해줄게. 우리 아이한테도 좋은 것만 줄 수 있다고. 일단 좋은 집부터 알아봐야 되겠다. 그동안 정말 힘들었지? 내가 평생 누리면서 살게 해줄게. 내가 로또에 당첨이 될 줄이야. 로또에 당첨된 거라고? 정말이야? 당신 그 돈으로 또 뭘 하려는 건 아니지? 여태껏 봐온 당신을 보면 그 돈 순식간에 없어질 것 같아. 절대 아니야. 그냥 통장에 박아두고 소박하게 살 거야. 아무데도 투자하지 않을 거니까 제발 내 말을 믿어주고 다시 우리 시작하자. 남편은 저에게 로또 당첨금을 보여주면서 다시 시작하길 원했어요. 자신이 한 과거의 행동 모두 미안하다며 새 출발을 하길 바랬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아이가 보고 싶다며 저와 만나길 원했고 시간을 내어 남편을 만나자마자 남편이 저에게 건네준 건 30억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어요. 서민은 절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금액이 들어있는 통장에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돈이 순식간에 들어오자 불안한 것도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할지도 걱정이 되었고요. 남편과 재결합하는 게 옳은 일인지 고민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는 분명 옳은 결정이었지만 저는 벌써 남편에 대한 마음이 떠난 상태이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재결합 문제 때문에 오랜 시간 대화를 하면서 정말 오래간만에 서로 꺼내지 못했던 말들까지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기간 동안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가지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일단 저희 부모님과 상의를 했고 남편이 30억이 당첨되었다는 말에 엄청 놀라셨지만 그건 잠시뿐 결론은 재결합 반대였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의 성격상 30억이든 100억이든
얼마 가지 않아 전부 탕진할 거라는 확신에 찬 조언을 해주셨고, 저도 그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을 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솔직하게 다시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우리 부모님이 당신을 신용하지 않아. 돈이 많든 적든 결국 전부 탕진할 거라는 말을 하시네. 재결합 반대하셨어. 뭐라고? 반대를 하셨다고? 앞으로 그렇게 살지 않기로 했잖아. 그럼 당신은 우리 아이가 부족하게 살길 원하는 거야? 내가 아이를 데려가는 건 당신이 원하지 않잖아. 우리가 합치는 게 최선이라고. 내가 어떻게 하면 믿겠어? 당신한테 10억이라도 줘야 장인어른이 믿어줄 수 있는 거래? 어차피 이 돈 당신 돈이고 내 돈이나 마찬가지잖아. 우리 일단 아이와 앞으로의 행복을 위해서 뭐라도 보여주는 게 맞을 것 같아. 당신이랑 이혼하고 지금까지 재결합하기 위해 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지? 다음날 나랑 은행에 같이 가자. 당신 통장으로 10억 넘겨줄 테니까. 그리고 바로 장인어른한테 찾아가서 직접 허락받아야 되겠다. 남편은 저와 다시 합치기로 완전히 결심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거짓이 아닌 진심으로 저에게 10억을 넘겨줄 거라며 다음날 다시 만나 은행을 찾아가 10억을 이체시켜 줬습니다. 모든 걸 바로잡고 싶을 뿐이라며 그동안의 고생을 생각하면 이 정도의 돈은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앞으로 저와 함께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모님께 찾아가 인사를 드렸고 제 통장에 있는 10억을 확인하시고 어느 정도 안심이 되셨는지 이혼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재결합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후 오래간만에 남편과 따로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이 미리 마련해둔 새로운 집이었고 가구와 가전제품 전부 좋은 걸로 준비해 주었습니다. 저와 아이만 들어오면 된다며 앞으로 함께 살 곳을 구경시켜 주었고 전 남편과 함께한 그날 밤 모든 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만 같아 그동안의 고생에 결국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은 제 마음을 알았는지 저에게 사랑한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꽉 껴안아 주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꾸며든 안방으로 들어가 함께 침대에 누웠는데 그 순간 무언가 이상한 느낌의 물체가 제 몸에 닿았고 저는 순간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돌리자 남편도 당황했는지 흠칫 놀라는 표정이었고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아 그곳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불을 켜자마자 무언가 불룩하게 솟아오른 풍선 같은데 아주 잠깐 움직였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이불 속에 있는 의문의 물체에 이불을 들추는 순간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만삭이 되어 있는 여자가 침대에 누워 있더라고요. 출산이 임박할 정도로 풍선처럼 부풀은 뱃속에 아이가 꿈틀거린 거였고 얼굴을 가리고 있는 여자를 본 남편은 사색이 돼서는 고개를 떨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손을 천천히 내려놓으니 충격적이게도 그녀는 예전에 남편이 사업했을 때 만나던 여자였어요. 그것도 저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을 때 알고 지냈던 여자였죠. 남편과 함께 투자를 했었고 서로 꽤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저에게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이 발견되지 않았었는데 그녀가 만삭인 상태로 저와 남편이 재결합하기로 약속하면서 마련해둔 이 집에 있다는 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진작 말을 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당신도 잘 알지? 일단 본론부터 말하자면 이 사람 내 아내나 다름없어. 재혼을 한 건 아직 아닌데 어쩌다가 임신을 하게 되었더라고. 그렇다고 당신이랑 우리 아이가 있는데 차마 이 사람과 다시 재혼하는 것도 두려웠고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면서 많은 위로를 해줘서 어쩌다가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지만 이런 문제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그러니 당신은 나만 믿고 따라와 주면 돼.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 뭐? 우리 모두? 행복하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 모두 한 공간에서 살자는 말이야?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가 말했잖아. 당신이랑 절대 떨어져 지내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 우리 지금 돈 많잖아. 충분히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얼마 뒤 태어날 아이를 보면 우리 첫째가 얼마나 신기하겠어. 동생이 생겼는데. 혼자라서 항상 외로워 보였는데 잘 됐잖아. 비록 상황이 이렇게 되었지만 모두 불행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서로 뭉쳐서 함께 지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지금 이 상황은 우리 부모님도 아직은 몰라. 내가 혼자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야. 내 의견에 따라줄 거지? 한 공간에 같이 살자고? 저 여자랑? 지금 다른 나라에서 살다 온 거야? 나는 절대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재결합은 없었던 일로 하자. 저 여자랑 앞으로 행복하게 살면 되겠네. 너는 항상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전혀 없구나. 이런 상황을 어떻게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나한테 숨기고 재결합하자고 말을 할 수가 있어? 너랑은 정말 끝이고 이런 정신 상태를 가진 놈한테 내 아이도 보여주고 싶지 않아. 제 팔을 붙잡고 있는 남편을 강하게 뿌리치곤 얼굴에 손찌검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급하게 빠져나왔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쫓아오면서 10억 준 거 다시 내놓으라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그동안 제가 당한 수모와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문제에 있어 앞으로 들어갈 돈들과 나를 속이고 이런 일을 혼자 꾸미려 했던 일방적인 선택에 대한 위자료라며 남편을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서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고 있자 엄마가 제 울음소리를 들었는지 아이 방에서 걸어 나왔고 왜 그러는지 물어보는 질문에 남편의 행동에 대해 전부 알려주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정신 나간 놈과 절대 합치지 말라며 신변에 위험이 있을지도 모르니 경찰에 신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10억에 대해 물어보자 순수하게 저에게 주었던 돈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고 남편이 저희 집에 다시 와서 10억을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며 재결합하기 위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소송까지 걸게 되었어요. 하지만 법정에서도 남편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지 저희 손을 들어주면서 상황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 남편 때문에 저희 가족 모두가 위험에 처해질까봐 지금은 이사를 한 상태입니다. 정신 나간 남편의 생각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남편의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이상한 곳에 또 전 재산을 투자해서 집안을 말아먹었다고 하네요. 결국 모든 걸 자신이 멋대로 결정하게 되면서 마지막 주어진 인생의 단 한 번뿐인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금 부모님과 아이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앞으로 아무 일 없이 이대로 잘 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남편이 갑자기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지금은 두 발 뻗고 자지는 못해요. 저희 가족이 안전하게 잘 살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그 사람은 제발 정신 차리고 앞으로 잘 좀 살았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